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결국 정권의 외압 의혹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같은 사건에 항소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나 싶습니다. 현 여권이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정치 검찰의 폐해죠. 역설적이게도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또다시 정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의견을 내긴 냈고 최종 결정은 검찰 수뇌부가 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책임을 검찰로 미루는 모양새도 만들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물론 초임 검사와 검사장급 간부도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사퇴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사퇴하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검찰 생활을 시작한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에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조직의 막내부터 최고위직인 검사장까지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대검 김영석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를 향해 더 좋은 보직과 이익을 위해 법조인,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렸냐고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도 않았는데 대검이 갑자기 결론을 뒤집었다며 외압이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간부도 1심 재판부가 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 액수는 산정을 안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상의 불법 짓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전적으로 검찰의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제 책임이고 숙고 끝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강도로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는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밤 법무부 관계자들은 정성호 장관과 함께 예산결산 특위 출석을 위해 국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재판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라 대검 측과 밤늦게까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저녁 11시쯤 검찰로부터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들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항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건 맞지만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대행은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전국 검사장들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를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낸 겁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7천억 원 상당을 환수할 기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노 대행의 해명은 일선 검사 누구도 이해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법무부가 항소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큽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다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던데 책임을 검찰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노만석 대행도 입장을 내고요.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서 본인 책임하에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양측 말이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수사팀은 분명히 중앙지검장과 대검도 모두 항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인 금요일 밤 늦게 항소장 제출 보류 결정이 났다는 건데요.
결국 항소 포기라는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셈인데 책임은 모두 검찰에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사건에 법무부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요. 법무부는 개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검찰이 협의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사 지휘권을 쓰지 않았죠. 의견만 전달한 것이니까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책임 떠넘기기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안 했다라고 지금 이제 그 장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노만석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를 한 겁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궁금증이 커지게 된 지점이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정지검장이 침묵했었습니다. 이후에 정지검장은 입장을 냈습니다. 정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본인을 비롯한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 의견을 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노만석 대행의 입장문과 연결해서 보면 노 대행이 결국 법무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참고해서 중앙지검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 책임하에 결정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달랐다는 거네요. 이 지점이 하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에서는 규정상 항소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하는 검찰 내부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 내부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양형부당, 즉 형량 부족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에 2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3분의 1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만이 아닌 무죄가 나온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항소 포기 사태인데 책임자, 윗선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던 쿠팡 무혐의 의혹과 유사한 구조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상급자인 지청장의 지시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인데요. 같은 논리라면 이번 사안도 장관부터 총장 직무대행까지 수사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장애를 준 상황이 됐으니까 그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로 당분간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한 거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치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거라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다 철회한 재판중지법도 공소 취소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배임죄 폐지, 4심제인 재판 소원 등을 통해 재판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7,8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6,112억 중 428억만 인정된 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고에서 돈을 훔쳐다가 김만배 주머니에 찔러준 격이에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직권남용죄도 성립을 해버린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내일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권에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란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려는 건 실체적 진실의 농감은 정부 야당의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란 궤변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은 조직적 항명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발 검사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요구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청문회,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며 항소를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겁니다.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상설특검까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였다는 겁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실 제동에 중단했는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을 밝혀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공작, 정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구실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고요.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1년 만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여야가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뿐 아니라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입니다.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석원 기자 나왔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막대한 규모의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죠. 네, 맞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앞으로 수천억대 이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환수 사실상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익 7,886억 원을 모두 부당 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당시 추징금 규모 살펴보면요. 김만배 씨 6,112억 원, 남욱 변호사 1,011억 원, 정영학 전 회계사 647억 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에서는 불분명한 손액 산정 등을 이유로 김만배 씨 추징금 중 428억 원만 인정됐고 남욱, 정영학 씨 등은 추징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2심에서 배임죄를 더 다퉈서 추징금을 올리려 했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인 추징금 428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선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럼 그 428억 원 말고요. 모두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요. 검찰은 기소 전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채권, 계좌를 찾아서 2,070억 정도 자산을 추징 보전, 즉 동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산을 찾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동결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28억 원을 빼고도 1,000억 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항소 포기로 추징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 항소 포기에서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챙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고 야권 내부에서는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중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 입장에서는 기소 자체가 조작 수사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견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야가 모두 이 국정조사 카드 꺼냈지만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수천억 원 환수 문제 등 국고 손실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 항소 포기 자체, 그러니까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지시 라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만약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법무부나 검찰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이 항소 포기 자체는 판결 취지에만은 정상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이 결정을 거부하거나 항명한 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항명을 친윤 검찰의 망동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아예 대장동 수사 전반으로 넓혀서 무리한 진술 강요가 없었는지 조작 기소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감찰,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나아가자는 거여서 여야 간 입장차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오히려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아무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외부 봉사활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 대표, 최근 부동산 대책과 재판중지법 등 정치권 이슈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 오늘 전화해보니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정 대표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현장에선 40대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 당일 의식이 또렷했지만 구조를 기다리다 안타깝게 숨진 작업자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진 기자, 사망을 확인한 건 이틀 전이었는데 수습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구조 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5분에 44살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54시간 만입니다. 끼임 때문에 그 구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구조를 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보일러 타워가 무너진 뒤 약 1시간 20분 만에 팔이 철제 구조물에 낀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구조가 지연되면서 다음 날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시신은 울산 동강병원에 안치됐습니다. 김 씨가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던 유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못 그러니까 시간이 오니까 김 씨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이제 현장에 매몰돼 있는 사람은 4명이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옆에 4, 6호기가 붕괴될 우려에 내부 수색을 중단했는데 폭파 해체가 마무리된 이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울산 경찰에서는 이 사고를 악용한 사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일 울산의 한 안전용품 판매원이 판매업체가 사기꾼에 속아서 890만 원을 피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위조된 사원증을 이용해 소화포가 급히 필요하다며 업체를 알려줄 테니 구매를 해주면 나중에 결제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음식점에 도시락 100개를 주문한 뒤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좌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인근 보일러타워 2기가 구조작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데 이르면 모레 폭파해 해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번에 붕괴된 5호기와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설계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으로 서 있는 4-6호기. 고소작업차를 탄 근로자들이 외부에서 상태를 살핍니다. 이미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한 4호기와 75% 정도를 한 6호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겁니다. 취약화 작업은 대형 구조물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겁니다. 취약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서 지금은 작업을 하시는 중입니다. 6호기의 취약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폭약을 설치한 뒤 발파하게 되는데 5호기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폭약을 장착하는 게 관건입니다. 기둥 4개 중에서 2개를 폭약을 설치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쓰러지거든요. 5호기가 발파를 하기도 전에 붕괴된 점을 감안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4호기는 이미 100% 취약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폭약을 장착하는데도 노동자들이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발파 때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인근을 지나는 LNG 배관에 질소를 넣어 배관을 비우는 작업도 병행됐습니다. 이르면 모레 4-6호기 발파 해체가 끝나면 매몰자 수색을 위해 곧장 중장비를 동원해 5호기 잔해를 드러내는 작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보일러타워를 철거하던 중 발생했죠. 이 철거와 해체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더 위험한 걸로 알려졌는데 매년 현장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2자릿수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고질적인 이유와 대책이 뭔지 이상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44년 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다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도 철거하던 5층짜리 건물이 시내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했습니다. 건물 등을 해체나 철거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해마다 200건 이상으로 올해도 10월까지 174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와 민간인도 지난 2020년 18명, 2021년 32명 등 해마다 2자릿수에 이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과 붕괴가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체와 철거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철거라고 하는 게 빨리 허무는 것들, 그리고 어차피 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빠른 철거라든지 이런 과정들, 또 철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특히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이 국내 전체 건축물 10개 중 4개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중고층 건물 철거도 늘어날 전망이라 사고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서에 대한 제3자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지하 파티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폭죽과 소주병이 발견됐는데 이 파티룸 이용객 10대들이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소방대원들이 긴 호스를 바닥에 늘어놓습니다. 한 여성이 코와 입을 막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파티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6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층에 있던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라가는 언덕까지 빡쳐서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가지고. 화재 현장은 지하 1층에 위치했는데 입구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폭죽과 머리띠 등 파티 용품부터 먹다 남은 치킨과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빌리신 분이 요만한 폭죽 가지고 여기다 쏜 거예요. 복도 계단에다가. 복도가 방음용 스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되게 약하거든요. 거기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난 파티룸 안에 있던 사람들은 10대들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내부에 있던 10대들이 불을 낸 건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20km에 달하는데도 인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잇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퇴출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속속 지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뉴스7 포커스는 강석 기자가 인도 위 공포가 된 전동 킥보드에 맞췄습니다. 대형 트럭이 우회전을 하고 이를 보고 전동 킥보드를 멈추려다 넘어집니다. 여고생은 트럭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요, 범칙금 10만 원이에요. 어린 학생들은 빠르게 골목길로 도망갑니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적으로 하면은 이제 운전자분도 긴장해서 조절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00건에서 지난해 2,20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2021년 3,300건에서 지난해 19,000여 건으로 6배 늘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학원가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실제 킥보드 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차량이나 킥보드가 없어서 더 안전하고 아이들하고 다니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 결과 시민의 70% 정도가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고 느꼈고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도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부모들은 킥보드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거에 노출될 건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출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미성년자의 킥보드 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하락이 이어져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들의 이탈로 불과 나흘 만에 6% 넘게 빠진 코스피.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7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락장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추격 매수에 나선 겁니다. 특히 B2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6일 2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이틀 안에 돈을 갚아야 하는 초단기 외상거래, 즉 미수거래가 급증하면서 반대매매 위험도 커졌다는 겁니다.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로 이어지는데 지난 6일 기준 반대매매 규모는 210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최근 고점을 찍었던 일부 대형주들이 며칠 새 20% 가까이 급락한 영향입니다. 반대매매가 늘면 주식이 낮은 가격에 쏟아져 주가가 더 떨어지고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 날로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빚내서 하는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상승 기대를 모으던 코스피가 4,000선을 내주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미국발 AI 거품론이 지목되고 있는데 폭락의 전조일지 더 높은 고지를 향한 숨고르기 국면일지 서영일 기자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4일 4,200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사흘 만에 3,900선까지 추락한 코스피.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증시도 4에서 5%가량 떨어졌습니다.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시장을 뒤흔든 건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론이었습니다. 버리는 과거 시장에 거품이 보일 때 참여하지 않는 게 유일한 승리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달 초 공개된 투자 내역에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하락에 베팅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일주일 새에 약 9% 빠졌고 올해 170% 넘게 오른 팔란티어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1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버핏 회장이 이끌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월가에선 AI 고점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AI 열풍 속에서도 현금을 택했다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What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is, are we reaching peak AI? And is the Fed maybe not going to cut in December? And that's causing a little angst in the market. 국내 시각은 엇갈립니다. AI 수익성이 과대평가됐다는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AI 관련 비즈니스로 매출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가 불확실성이 좀 있고 실적과 기술이 뒷받침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HBM 낙수 효과하고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 급등을 올해하고 내년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 반등의 기대기보다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나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시 며칠 내 발표될 것으로 보였던 통상 안보 관련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양치기 소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과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가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이란 입장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 기술 또 설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장관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이 개발하고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며 곧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차원의 조율일 뿐 협상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관세 협상에 이어 팩트시트 발표 시점 역시 정부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세 협상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 한 발언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한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냐고 묻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오는 걸 막는 중국의 무력 행사도 같은 상황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주변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현직 일본 총리의 이런 발언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밝힌 공식 견해에 일본 언론들도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기존 정부의 견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日方有关行径严重违背一个中国原则和中日4个政治文件精神和国际关系基本准则，向台独势力发出严重错误信号。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 에이펙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역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400잔이 넘습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날이 많은 건데 밤잠에 지장이 있다 보니 디카페인 커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은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서울의 한 카페. 디카페인 음료 주문이 이어집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디카페인 라떼 드립니다. 이 카페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팔린 디카페인 커피는 3,650만 잔.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이미 커피를 한번 먹었을 때 이제 오후에도 한번 더 먹고 싶은데 약간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싶으면은 디카페인으로 찾는 거죠. 비교적 최근까지도 디카페인은 일반 커피보다 맛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커피 자체의 맛과 품질이 나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카페인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디카페인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맛이 크게 변했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올까 봐 걱정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 디카페인 원두와 생두 수입량은 7,000톤을 넘어 6년 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데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불면이 온다든지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다든지. 정부는 디카페인으로 표기 가능한 잔류 카페인 함량을 현행 10% 미만에서 0.1%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간당 250km에 달하는 바람이 불며 도시 건물에 90% 이상이 손상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부의 한 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간밤에 몰아친 강풍으로 건물 잔해들이 날리고 주택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뒤집힌 자동차, 전봇대와 나무는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Não tem muito o que fazer. Me perdoa, seu chorar. O que sobrou para nós? As roupas e documento, né? 현지 시간 7일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했던 히우 보니투도 이과수 지역은 도심 건물의 90% 이상이 손상됐습니다. Lamentavelmente foi destruída por esse tornado. As imagens são chocantes quando você sobrevoa e vê em loco o que está acontecendo. 주 당국은 이곳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구호품 운송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종자가 많아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프로축구의 막판 순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지난해 우승하며 3연패를 이뤘던 전통의 강호, 울산은 9위까지 추락하며 10위인 수원FC와 잔류와 강등 사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성민혁 기자입니다. 이동경의 회심의 슈팅이 떠버립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어떻게든 각도를 만들며 수원FC의 수비진을 괴롭힙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잡은 수원은 회심의 헤더가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걸립니다. 먼저 골 침묵을 깬 건 울산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루빅손이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슛이었습니다. 절실하긴 마찬가지였던 수원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울산은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다 몸을 던지는 육탄 방어로 수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수원 싸박이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도 끝에 취소. 울산의 극적인 1대0 승리가 지켜졌습니다. 강등권 직전까지 갔던 울산은 12위 수원과 승점 차를 5점 차로 벌리면서 K리그 1 잔류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포항 홍윤상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조르지의 빨랫줄 같은 중거리 슛은 골문을 벗어납니다. 모처럼 기회를 잡은 서울. 문선민의 한방 역시 골문을 외면합니다. 상위 그룹 4위 포항과 5위 서울의 대결. 꾸준히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영의 균형을 깨진 못했습니다. 시즌 도중 포항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기성용은 친정팀 서울을 상대로 89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4위 자리를 유지한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부분의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며 가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경주 보문단지도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한 주의 시장마다 반짝 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5도, 모레는 3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춘천이 2도, 안동 4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서울 1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날은 추워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국에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차차 풀리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